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의 무기왕. 2. 한국은 무패다. 3. 중요한 결정 사우디아라비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독일이 더러운 뒷공작까지 펼쳤는데 들통난 걸로도 모자라 입찰에서 승리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르웨이까지 한국이 승리하게 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드높아지는 K방산의 위상에 중국과 일본에서도 한국은 이길 수 없다고 수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은 표범이 북유럽을 지나 북유럽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노르웨이에 2조 원 규모 전차 도입 사업이 결정되는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전차로 이미 시대에 뒤처진 지 오래인 골동품이죠.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2조 원 이상을 들여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인데요.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 2와 달리 K2 전차는 선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우회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 사업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 예비군 단체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 2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 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영해 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 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일 때 썼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선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 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사 격통제 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회사인 나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 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신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하 시험 등 각종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에서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요? 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의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입니다.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순을 받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2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 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PL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머닝 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키엣은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의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에 찬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우크라이나군의 상상도 못한 공격에 러시아 흑해 함대가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영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없으면 러시아는 바닥난 미사일 재고를 채울 수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현대전의 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공격 방식에 각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유도 로켓 비궁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미 비궁이 극비리에 수출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며 세계 군수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국산 저가형 무기가 함대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또 한 번 크게 망신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30일 영국 가디언지에서 러시아 흑해 함대가 모스크바함에 이어 두 번째 기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이자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의 넵튠대함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수리 중이라며 우크라이군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었지만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쓴 넵튠 두 발에 피격되어 격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러시아 해군의 부실한 방공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흑해 함대는 호위함인 마카로프 제독함을 기함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9일 새벽 4시 20분경 크림반도 세바스돌 항구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마카로프 제독함이 무력화되었을 수 있다고 가디언에서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로 러시아 흑해 함대가 정박해 있는 항구를 공격해 최소 2척의 다른 선박과 함께 마카로프함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SNS의 흑해에서 러시아 함선을 향해 질주하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시점의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 전함을 향해 달려드는 해상 드론을 막기 위해 러시아군의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가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분석하는 민간 전문가 집단 지오 컨펌드에서는 해상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전함의 윤곽을 분석한 결과 피격된 선박이 마카로프 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수 개월 동안 해상 드론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원조가 가속화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원격 조종 무인보트와 공중 드론을 결합해 러시아 군 자산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복합작전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중 드론 9대와 해상 무인보트 7대가 공격해왔지만 일부 요격했으며 흑해함대 소해함 위반 골루베츠 호만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마카로프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해상드론 공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해상드론, 무인정에 의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 해군은 하푼, SM-2와 같은 한 발에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로 적 고속정에 대응했었는데요. 2000년 10월 12일 예멘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에 소형 보트가 돌격하면서 미군 19명이 전사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군은 이러한 소형 보트들이 때를 이루어 공격해 온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포로 대응하기에는 사정거리와 연사력이 부족하고 대한미사일로 대응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았죠. 미 육군 역시 자엑스 차량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앱스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2.75인치 로켓의 레이저 추적 장치를 장착한 유도 로켓을 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유도 방식은 바다에 안개가 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고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을 공격할 수 있었기에 미 해군의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적외선 시커를 장착한 새로운 유도 로켓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때마침 한국 역시 북한군의 소형 고속정 때문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미 해군 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MOU를 맺고 공동 개발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도중 미군이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개발된 비공은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해병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며 육군, 공군을 위한 공대함, 공대지 버전으로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군의 특수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 체계였기에 수출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드론의 본격적인 무기화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반군, 게릴라들에 의한 드론과 무인 조종 장치를 이용한 차량, 보트를 이용한 자익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얼마 전 사우디는 자국 해안선 순찰을 위해 프랑스제 고속정 12대를 구입했는데요. 인도받은 고속정에 비공 유도로켓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우디로 비공이 수출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도 1, 2위에 꼽히는 무기 수입국으로 GDP의 8.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예멘 반군을 상대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은 말만 반군이지 한국과의 군대나 다름없는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해안 지역에 자익스 보트를 이용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요. 페르시아만과 홍해 지역까지 예멘 반군의 소형 자익스 보트들이 활개치면서 사우디의 해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에 경제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로서는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의 최신형 고속정을 도입한 건데요. 여기에 주무장으로 비공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75인치 유도로켓 개발을 포기한 미국은 대신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량하여 요격 시스템으로 도입했는데요. 헬파이어 한 발당 가격은 1억 원이지만 비공은 단 4천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함정, 헬기, 경전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 가능하면서 8km에 달하는 준수한 사정거리와 저가형 무기라고 볼 수 없는 뛰어난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사우디와 같이 드론, 무인정의 공격에 고민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장비와 기술을 평가하는 국방부 프로그램인 FCT에 최초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었습니다. 비공의 개발사인 LIG-X1에서는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에서 비공을 선보였었는데요. 각국 해군에서 비공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드론 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흑해 함대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에 의해 공격받으면서 비공과 같은 요격 체계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비공만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유도 무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기에 사우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군이 해상 드론을 요격할 미사일 재고도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자랑하는 첨단 미사일들의 부품과 기술들이 상당 부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소유이기에 러시아 체제로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미 재무부에서 러시아 군수업체에 미국 기술을 제공한 러시아인 유리 유리에비치 오레호프와 그의 회사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 외 수출 통째로 러시아는 전쟁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월 영국 안보문제 연구기관 왕립합동 군사연구소로시에서 러시아의 무기 시스템과 군사장비를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군용 시스템 450개 부품 중 318개는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한국제 부품 6개와 대만, 일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방세계 국가들에서 제재한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무기인 라인-M727 순항 미사일과 얼마 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타격했던 KH-101 순항 미사일에서도
미국 회사에서 제작된 부품 수십 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적인 테러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칩의 러시아 수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주요 칩 제조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과 유럽에서도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받기란 불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첨단 무기들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아이스의 군사 전문가 더글러스 베리는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 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고갈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의 방공 미사일인 SRC-300 방공 미사일의 용도를 변경해 지상 목표물 공격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맥킨지 인텔리전스 서비스의 루이스 존스는 러시아기 바닥난 비축분과 추가 생산 능력을 검토한 뒤 S-300 미사일 등의 용도 변경을 차선책으로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피로 얻어낸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 역시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